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 부장의 손익계산서를 심층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김 부장이 한 달 동안 영업을 해서 완성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보고 계십니다. 현금이 바뀌었고 감가상각 금액만큼 유형자산이 감소를 한 모습이 되겠고, 한 달 동안 영업을 내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280만 원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수익을 매출하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영업의 수익 두 개로 쪼개놨고, 비용은 매출원가, 판관비,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 법인세 네 개로 쪼개놨으니까 이익이 이제 네 개가 나와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자감전이익, 당기순이익. 그러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원가와 판관비는 영업비용이에요. 어느 기업이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 발생하는 비용이죠. 매출 원가는 제품에 직접적으로 들러붙는 원가, 판관비는 회사가 굴러가면 늘 발생하지만 제품에 직접 들러붙지 않고 간접적인 원가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실감이 나시죠? 임차를 안 하고 인테리어를 안 하면 영업을 못 해요. 그래서 가성비나 이런 걸 따져보려면 매출 총이익을 따져보는 게 맞는데, 기업의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은 어떠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흔들리는 개념이에요. 달라지죠. 영업 외적인 거에 영향을 받는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돈이 없어서 지금처럼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낮아졌습니다. 왜요? 돈을 빌려서요. 자금의 조달 쪽이라는 얘기예요. 사업의 근본적인 골격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400만 원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남의 돈도 빌려서 사업을 했어요. 그 사람도 영업이익이 400만 원 나왔어요. 이자를 내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낮아져요. 달라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펼치는 사업의 근본적인 이익력은 같은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창출하는 근본적인, 본원적인 이익력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커피 산업에서 창출되는 근본적인 이익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분석을 할 때 항상 이 400만 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은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죠. 세금은 종속 변수예요. 이익이 있으면 늘 부수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김 부장의 본질적인 이익력을 단 하나의 변수로만 표현하고 싶자면 우리는 영업이익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영업이익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언론에서 늘 삼성전자의 이익, 애플의 이익 할 때 당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끝이 아니고 영업이익에 변형된 개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에비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BITDA, 에비타라고 읽고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요약 정의가 되어 있네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론적으로 이자 비용 및 법인세 공제 전 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해 구하지만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저희 사례로 돌아가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당기순이익은 이자와 법인세가 이미 비용으로 빠져서 계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자와 법인세를 다시 더해줘요. 그걸 EBIT이라고 합니다. EBIT. 여기서 280만 원에서 70만 원을 더해주고 다시 41만 원을 더해주면 400만 원의 EBIT이 나오는데 이건 영업이익이랑 똑같아요. 물론 여기 이자 비용 말고 다른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EBIT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자와 법인세에 휘둘리지 않은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력을 따져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EBITDA를 계속해서 구해보면 이 EBIT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줘요. 왜냐하면 EBIT이나 영업이익이나 둘 다 감가상각비를 이미 마이너스를 해줘서 계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EBIT 구할 때랑 똑같이 감가상각비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00만 원에서 100만 원, 요거 커피 머신 상각비와 인테리어 빗분 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3개를 합치면 100만 원이 됩니다. 요거를 더해주면 500만 원이 돼요. 상각비를 도대체 왜 없는 걸로 치냐? 이게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상각비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각비는 돈 나가는 비용이 아니다. 허수로 계산한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커피 머신, 인테리어, 비품, 권리금 상각비 다 합치면 100만 원. 이 100만 원만큼 김 부장이 돈 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없다고 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 500만 원은 뭐냐? 커피를 팔아서 1000만 원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원재료 3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200만 원의 임차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 부장은 500만 원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비타가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론적으로는 최종 당기순이익에서 쫓아가서 EBIT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빼줘서 EBITDA를 더해 구하지만 이게 그 얘기예요. 편의상 EBIT이나 영업이익이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감가상각비를 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보다 실무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한 번에 쉽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근본적인 회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력을 따질 때는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본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실 때는 에비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비타는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현금이 안 나가니까 없다고 쳐버리는 거. 그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부연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린 장표인데요. 3천만 원짜리 자산을 내용연수 3년 동안 상각을 하는 표였죠. 첫 해년도에 1,000만 원 감가상각비, 둘째 년도에 또 1,000만 원, 셋째 년도에 또 1,000만 원. 3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게 되면 이 커피 머신에 대한 상각이 완성된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EBIT 개념에서 봤을 때 이 가치 하락은 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치자. 이런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돈은 이미 나갔잖아요.
구입할 때 나간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가치 하락분, 감가상각비를 없다고 치려면 이 3천만 원 돈 나간 건 따로 고려를 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에비타에서는요. 기업이 1년 장사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3년 쓰면 장고장 나니까 이때 커피 머신을 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또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에비타는 철저하게 이걸 다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에비타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단기적인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설비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데 난 원래 장기 투자는 아니에요. 그럼 에비타를 보시면 돼요. 근데 난 장기 투자예요. 그때그때 시세 변동은 난 버틸 거예요.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해봤더니 난 15만 원이 적정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만 원이라서 산 거예요. 15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에비타만 보시면 안 되고 캐펙스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캐펙스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펙스는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비유동 자산을 구매하거나 유효 수명이 당 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기존의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에 돈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캐펙스는 회사가 장비, 토지, 건물 등의 물질 자산을 획득하거나 이를 개량할 때 사용한다. 회계에서는 캐펙스는 자산 계정에 추가함으로 자산 내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캐펙스는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표에서 장비와 토지 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서 볼 수 있다. 중요한 얘기가 좀 빠져 있는데 장비,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획득하거나 개량할 때 사용하죠. 뭘 사용하느냐? 돈을 사용한다는 개념이에요, 돈. 근데 주식을 살 때도 돈을 사용하잖아요. 김 부장이 주식 사고 친척한테 돈 빌려주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돈은 캐펙스가 아니에요. 원래의 영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 캐펙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형자산 쪽에서 캐펙스를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3천만 원이 캐펙스가 되는 거예요. 김 부장의 사례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유형자산을 5천만 원, 무형자산, 권리금으로 1천만 원 투자한 게 이게 캐펙스가 됩니다. 상가 빌릴 때 보증금 4천만 원을 줬잖아요. 이건 캐펙스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건물주한테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럼 김 부장이 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적인 현금 창출 구조를 이미지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펙스를 투자하니까 에비타의 단점이 없어집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김 부장의 본질적인 영업적인 측면에서 현금 창출 능력 관점으로 연수익률이 100%가 되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월 500만 원이니까 연도로는 6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자가 없고 세금이 없다면 1년이면 투자액을 회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월 280만 원 정도 남으니까 뭐 저거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보통 드실 텐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죠? 이 괜찮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6천만 원 캐시플로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캐펙스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거지 수익률 자체는 괜찮은 사업이다. 차라리 매장을 하나 더 내서 규모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을 분석할 때 가치 투자를 하실 거면 이렇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근데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에비타가 안 나와요. 투자가 다 끝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에비타가 낮으니까 아, 이 회사 엉망이네, 별로네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 미래의 에비타를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경영자 혹은 그 회사가 발표하는 사업 설명회 같은 거 보시고 이 캐펙스하고 에비타를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게 분석이 되면 그 가치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상장 회사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캐펙스하고 에비타 숫자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 회사는 그렇다는 거죠. 스타벅스는 직접 구해야 되는데요. 상장 회사는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다 이미 산출이 돼 있으니까 네이버 증시에 들어가서 이마트를 한번 검색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기업 실적 분석 이쪽을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울 게 많이 있죠. 예, ROE나 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EPS, 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앞으로 다룰 건데 네, 여기서 더보기 누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예. EBITDA 약자로 돼 있고 EV EBITDA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표도 EBITDA를 이용해서 기업의 가치가 도대체 몇 배냐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굉장히 유명한 산식이죠. 일단 저희는 EBITDA까지는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보면 여기 CAPEX가 있죠. 자, 그러면은 CAPEX를 도대체 어떻게 구했냐? 한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증가로 구했네요. 그렇죠?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이 얼마 증가했는지 이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구했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위키백과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